집에 $300만 이사직은 모두 내 남편에게 돌아갈 예정입니다. 데이브 릴리는 토셔의 상속 절차에 변호사가 참석하는 것을 보고 황홀했습니다. 그녀는 재산 상태에 관한 이전 질문을 완전히 무시하고 권위 있는 걸음으로 거실에 들어갔습니다. 상속을 경고하고 싶었지만 그녀가 변호사에게 다가가자 그녀의 다음 행보가 궁금해졌습니다. 릴리의 대담한 발언과 변호사들의 놀란 표정에 웃음을 지을 수 없었지만 릴리는 농담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에게 사악한 눈을 보냈습니다. 시아버지로부터 무엇이든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에 의심을 품으면서 나는 방금 나타난 데이브를 가리키며 그녀의 과시적인 행동과 돈에 대한 집착을 비웃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진실은 내가 한 일이었습니다. 릴리에게 내 이름은 칼리라고 말할 준비가 됐고 올해 65세다. 나는 의사인 남편 토시를 부양하는 전업주부로 헌신했다고 말했다. 그는 디렉터가 된 뒤에도 지치지 않고 일을 계속했다. 데이브는 아버지의 헌신을 목격하고 같은 길을 선택했고 남편은 60세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과로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장례식장에서 그 삶을 상사와 상사 모두 후회 없이 마음껏 살았습니다. 동료들과 부하들, 그리고 그의 보살핌으로 혜택을 받은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중 일부는 그가 치료했던 환자들 중 일부가 그 장소에 모여 경의를 표하기 위해 모여들었고 쏟아지는 사랑은 TSH가 평생 동안 한마디라도 허락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매일 출퇴근하는 모습을 목격했는데 큰아들과 결혼한 릴리는 그의 죽음을 안도한 듯 장례식장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다. 내 가정은 옳았다. 데이브의 장남은 그녀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매장이 망가졌기 때문에 유죄인 것처럼 보이면서 나에게 사과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그의 잘못이 아니라고 그에게 말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수를 고려하여 그가 그녀에 대해 릴리와 마주할 것을 강력히 제안했습니다. 내가 신음하기 전에 릴리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생각하면 그녀는 유산에 집착하는 사건의 심각성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장례를 준비하는 동안 거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로부터 아무런 도움이나 위로가 없었습니다. 고인이 된 남편의 재산에 대한 그녀의 오만한 태도와 논평은 왜 그렇게 나에게 적대적인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녀의 무례한 발언은 나를 더욱 기분 나쁘게 만들었습니다. 내 아들 데이브는 그보다 먼저 아버지처럼 의사가 되었지만 릴리의 엄청난 집착과 경멸적인 태도 결코 바꾸지 않은 돈은 항상 릴리의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데이브의 수입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녀는 종종 우리의 재정적 미래에 대해 걱정했고 그녀가 항상 처리하기 어려웠던 청구서를 지불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다는 힌트를 떨어뜨렸습니다. 나는 그녀의 말을 무시하곤 했지만 이제 그녀가 남편의 재산을 위협하고 있으니 나는 더 이상 그것을 참을 수 없습니다. 데이브의 월급이 아빠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무런 부담도 없습니다. 나는 릴리와 말다툼을 시도했지만 그녀는 어깨를 으쓱하고 나에게 일자리를 구해서 우리 싸움의 청구서만 도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우리의 친척임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나에 대한 그녀의 무례함과 둔감함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녀는 데이브의 노고와 남편이 확립한 편안한 생활 방식을 무시하고 우리를 경멸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상속 절차 내내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장례식 이후에도 자기 몰입적인 행동을 계속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떠들썩한 태도로 인해 집에서 데이브를 어떻게 대했는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릴리가 방문할 때마다 그 유산은 사실상 인사가 되었어요. 나는 그녀에게 절차가 길고 법적 의지가 없다고 거듭해서 말했지만 그녀는 어쨌든 데이브의 재산을 물려받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처럼 끈질기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녀가 훔치려던 것이 가족 문제였기 때문에 내가 무시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믿음 때문이든 아니면 어떤 숨은 동기에서든 그녀는 아마도 데이브와 대화를 나눈 후 또는 그녀에게 유리한 대화에 영향을 준 후 유산의 일부를 얻을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집에 있는 중요한 물건은 안 된다고 겁에 질려 소리쳤어요. 릴리 뭐 하는 거야? 그거 내 목걸이야. 무심코 대답했어. 아 어서 인색하지 마. 우린 가족이니까 괜찮아. 알았어. 내가 미리 받아들일게. 상속은 내 우려를 무시하고 그녀가 중단하라는 여러 번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행동을 계속했습니다. 데이브가 사과하고 그녀를 통제할 수 없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내 고인이 된 배우자가 선물한 사랑하는 보석을 움켜쥐었을 때 나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는 계속해서 악랄한 행동을 하고 시어머니가 얼마나 나쁘다는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는데
내가 그녀를 집에 들여보내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나는 그녀의 지속적인 괴롭힘에 깊은 상처와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내 이유 중 일부는 데이브와 그의 아내에게 보낸 편지와 함께 우리 우편함에서 릴리의 신용카드 명세서를 찾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 데이브와 대면했습니다. 우리가 그녀의 돈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엇이 나를 황폐화시키고 속이게 만들었는지 모르는 척했습니다. 릴리는 여전히 너무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데이브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나의 시도에 다음과 같은 터무니없는 요청으로 응답했습니다. 나를 어이없게 만들었고 그는 데이브와 릴리에 의해 오해를 받았다고 느낀 후 그의 행동에 대한 나의 심한 비판과 나의 이전 지원에 대한 상기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유산을 자원으로 언급하여 재정 지원 신청을 계속 주장했습니다. 나는 우리 관계를 끝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데이브의 평온한 태도가 나를 만들었습니다. 더욱 분노한 나는 릴리지가 내가 그 비용을 지불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어서 전화를 끊자마자 버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긴장하면서도 릴리의 정직성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불만과 분노 속에서도 고인이 된 배우자의 사진을 보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나는 상속 절차를 스스로 처리하기로 결정했지만 그가 유언장을 남겼다는 것을 알고 남편은 그 후에도 여전히 고통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안도감이 세상을 떠났고 나 자신을 방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읽는 동안 마음이 사로잡혔습니다. 나는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할 준비가 된 활력으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데이브와 릴리가 책임을 맡게 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 나는 그들이 가한 모든 고통에 대해 복수할 수 있다는 생각에 안도감을 느낄 기회를 기다리기로 결정했지만 복수를 계획하는데 너무 집중해서 릴리의 청구서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나는 두 번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버렸을 것입니다. 지불을 거부했지만 그녀는 이번에 SMS로 나에게 연락했다는 알림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상속 절차가 빨리 마무리되기를 원했고 그녀의 메시지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다고 잘못 비난했습니다. 그녀가 우편함에 넣은 청구서를 가져오고 나에게 지불하라고 요청한 목표는 충분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섹시함과 근거 없는 비난 이후 공격할 적절한 기회를 기다리기로 더욱 결심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보여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완벽한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 변호사에게 브리핑을 마치고 전략을 세운 후 어느 시점에서 그들의 실제 색조는 그 순간이 완벽했을 때 의도적으로 현관 문을 잠금 해제 상태로 두고 릴리가 그녀의 무분별한 자기 확신이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나의 쿵쾅거림의 복수가 곧 나타날 것이기에 나는 그녀에게 조용히 인사하며 내 즐거움을 억제했다. 나는 그녀가 무례하게 굴어도 변호사의 도움으로 침착성을 유지하고 내 계획을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가 변호사에게로 가면서 나에게 등을 돌리는 동안 내 존재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다음 발언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데이브가 맨션에서 $300만 받았다는 그녀의 탐욕스러운 말과 그녀가 결국 SP에서 연설했을 때 감독의 입장에 대한 그녀의 탐욕스러운 말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터무니없는 말에 나는 너무 웃겨서 배를 움켜쥐고 웃음을 멈출 수 없었고 변호사들의 충격적인 표정이 더 웃겼지만 릴리는 분명히 재미가 없는 냉랭한 표정으로 나에게 소리쳤다. 뭐가 그렇게 웃긴데 화났어? 그녀가 무심코 말한 유산을 가져가고 있어요. 나는 내 웃음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니 속상하진 않지만 $300만 당신 남편이 오랫동안 의사로 일했던 그 금액을 어떻게 생각해냈나요? 돈 쓸 시간이 많으니 돈을 다 쓰지 않는 이상 돈이 많다는 건 분명히 릴리는 나에게서 빼앗은 목걸이를 여전히 차려입고 반격했다. 그녀가 그녀에 대해 비난을 퍼부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녀의 돈에 대한 집착이 웃기다고 생각했다.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 상속 재산을 다룰 권리가 있고 그녀는 내가 단호하게 말한 문제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릴리가 나와 함께 웃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몇 번이나 말해야 합니까? 살아라. 아무 짓도 하지 마. 결혼으로 친척이라도 무모하게 살아라. 릴리 장로님이 내가 그녀 목에 걸고 있던 훔친 목걸이를 보고 물려받을 수 없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라며 단호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나에게 소중한 것을 훔치려는 그녀의 시도에 나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탐욕과 이기심에 저항하기 위해 손을 꽉 쥐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나는 릴리가 상속권이 있다고 열정적으로 선언함에 따라 진실을 폭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의 남편 데이브의 것입니다. 당신이 데이브에게 주장할 어떤 상속 재산도 없어야 합니다. 데이브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저는 데이브가 말을 더듬으면서 명확한 진술을 했습니다. 왜, 엄마 무슨 말씀이신가요? 당황한 표정이 그의 얼굴에 스쳤습니다. 내가 말한 진실을 인정하도록 설득하려는 노력 당신이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나는 릴리의 태평한 태도에 놀랐습니다. 마치 그녀가 만든 엉망진창에 대해 전혀 눈치채지 못하거나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나는 그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설명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데이브가 몇 년 전에 릴리와 결혼했는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전에 다른 사람과 결혼했고 릴리와의 로맨스에서 그녀와 함께 아이를 포함한 가족이 있었지만 데이브가 TSH의 도움을 구했을 때 그는 이미 확립된 가족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위자료와 자녀 양육비를 처리하면서 그들의 친밀함이 분명해졌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나요? 당신이 그런 수준의 불명예를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이 그를 꾸짖었습니다. 당신은 내 아들이지만 데이브가 자신을 변호하는 설명에 상관없이 릴리와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내가 당신의 범법을 은폐하고 바로잡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제 남편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단호하게 요구했습니다. 제 남편은 데이브가 어떻게 돈이 필요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기 시작했을 때 어려운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결혼식도 신혼부부도 바빠서 아들의 부주의에도 관심을 두지 못한 채 손주에게 벌금을 먼저 물었습니다. 제가 대신 지불하겠습니다. 제 배우자가 말한 것처럼 형편없는 아버지 때문에 제 손자가 괴로움을 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말하는 방식을 조심하세요. 저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데이브가 그의 아버지에게 반대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점입니다. 저는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든 당신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며 나에게서 단 한 가지도 물려받을 생각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 배우자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데이브가 자신의 말이 앵거로 발언되었다고 믿었을지라도 확고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을 남겨두고 떠난 사람을 존경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여 결혼식에 나타나지 않고 지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빠, 제발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가족이므로 앞으로 치료를 위해 우리가 필요하게 될 중간 지점을 찾으려고 노력합시다. 릴리가 개입하여 조언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내 배우자는 그녀의 애원에도 얼굴을 대지 않고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언어를 지원하기 위해 대신 당신 같은 사람을 귀찮게 합니다. 데이브는 이미 퓨처케어의 필요성을 암시했지만 제 배우자는 그의 행동을 본 후 그 생각에 확신을 갖지 못했지만 제 배우자가 오늘의 진술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전에 말했듯이 말입니다. 그는 아내와 손자에게 자신의 전 재산과 유언장을 남기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남편은 장례식 동안 데이브와 그의 아내에게 유산을 남기지 않겠다는 유언장 초안을 공들여 작성했는데 이는 장례식 동안 남편의 전통적인 엄격한 태도를 반영하여 남편의 변호사가 유언장을 전달하고 어떻게 했는지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미리 얻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해졌습니다. 그 당시 내가 느꼈던 분노를 생각하면 감정이 상하지만 그런 식으로 유언장을 써준 남편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데이브는 어쩌면 우리 아들일지도 모르지만 그는 아버지의 유산에 대한 법적 권리가 없습니다. 변호사와 그의 아내는 유언장의 내용을 읽었고 릴리가 우리 집에서 물건을 가져가는 방식에 놀랐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상속에 대한 진보와 같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당신은 유언장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이해했습니다. 변호사한테 읽어보니 권리가 없으니까 당연히 돌려줘야지. 남편이 나한테 준 선물이었어. 나는 그날 그녀가 차고 있던 목걸이를 가리키며 그녀는 눈에 띄게 불쾌한 표정으로 혀를 차며 노려보며 나에게 다시 던졌다. 변호사가 말을 못하게 막았는데 이 얘기는 못 들었어. 드디어 시아버지의 유산을 받게 된 줄 알았는데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무슨 일인지 그 사람이 소리를 질렀어. 당신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줄 알았어요. 당신은 이미 가족이 있는 그 사람과 연루됐는데 결혼 중에 말하지 않은 약탈당하면 더 매력적이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겠죠. 그 순간 그녀의 태도에 화가 났던 기억이 납니다. 나는 그 끔찍한 여자가 데이브를 속이려고 했는데 이제 보니 정말 대단한 일치네요. 꼭 물려받게 될 것입니다. 아, 병원이 있습니다. 감독이 없으면 곤란할 텐데요. 그렇죠. 이런 종류의 승계는 보통 아들이 맞습니다. 아, 안타깝지만 이미 물려받았습니다.
능력 있는 부하에게 넘겨야지. 응, 왜 태양이 장악하는 게 정상이 아니지? 하하, 애초에 당신이 정상적이지 않은 일을 하고 있군요. 그건 당신 자신이 하는 일이군요. 당신이 정상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병원이나 주거용 부동산에 관해서 남편이 변호사를 고용했기 때문에 그녀는 그에게 매달리고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물었지만 그는 아무것도 밝히기를 꺼려했고 유언장 내용을 다시 작성했고 두 사람에게는 상속재산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침착하게 대답하는 권리가 말도 안 된다고 하더군요. 실수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아무리 소란을 피워도 고소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테니 괜찮다면 그냥 당황스러울 뿐입니다. 그렇게 그녀는 삶은 문어처럼 새빨개진 얼굴로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아마도 내가 목걸이를 흔들고 데이브가 가는 것을 지켜보는 동안 그녀는 나의 냉대를 참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는 작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후로 그녀는 나와 연락을 중단하고 집에 들렀다가 손자가 있는 데이브의 전처와 대면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양육비도 내지 않는 데이브는 그곳에서 자신의 연락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상속 재산 없이 남겨진 데이브와 릴리 사이에 큰 논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당신 아버지로부터 큰 상속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당신과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데이브라고 말했고 오래된 속담이 끝나자 두 사람은 곧 이혼하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돈이 없어 사랑이 끝났고 그것은 확실히 상황을 설명합니다. 내가 데이브에게서 받은 유일한 메시지는 당신이 물려받은 돈이나 집을 나에게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무시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깨어있는 동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소리치고 빨리 끝났습니다. 내 양육 실수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도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어요. 데이브의 전처가 상속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는 편지를 보냈어요. 정말 훌륭한 조부모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동받았습니다. 업데이트와 함께 사랑스러운 손녀의 사진과 감사의 말, 그들이 최고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남편의 손주에 대한 걱정은 마침내 새 가족과 함께 성장하면서 마침내 가라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가족 초상화와 함께 메시지가 왔습니다. 내가 가졌던 파알의 죄책감이 고양되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데이브에 대한 지속적인 실망에도 불구하고 너무 기뻤기 때문에 남편의 제단 앞에서 서둘러 편지를 읽고 즉시 보고했습니다. 항상 웃는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 남편, 난 만족스럽고 즐거웠어. 친구 처음부터 남몰래 돈을 모으는 건 잘못이야. 게다가 우리 둘이 벌어온 돈이니까 너한테는 전혀 문제가 없어. 몰래 돈을 저축하려고 톰 시어머니가 날 가차없이 비난했다. 나는 톰과 시어머니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었다. 돈을 썼을지도 모르지만 은행 계좌에 누구 이름이 있는지 확인했느냐. 나는 화난 표정으로 말했다. 아니, 왜 제 이름은 에멀리일까요? 17년 전에 탐과 결혼했고 직장도 그만뒀습니다. 저는 제 42세의 주부입니다. 거실로 들어온 순간 에밀리, 내 아들 톰은 아직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너는 아무렇지도 않게 TV를 보고 있는구나. 부끄럽지 않니?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는 TV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저녁은 여유로워 보일지 모르지만 아침부터 청소하고 빨래하고 아르바이트하고 오후에는 쇼핑하고 저녁 준비하고 예스할 뻔했는데 할 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집안일은 제일 잘하는데 그래도 아내의 시어머니가 들어와서 식사를 한탄하기 시작했어요. 에밀리가 오늘 저녁은 이거예요. 톰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생각하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피자와 샐러드뿐이고 샐러드는 집에서 차갑게 식혀요. 냉장고에. 톰은 항상 저녁을 이렇게 가볍게 먹었어요. 이게 너희 가족의 평소 식사냐? 화를 내며 물어보니 기분이 상했고 부모님은 놀란 척하면서 너희 둘은 뭐 하고 있니? 훌륭해요. 다음 단계는 소파에서 아늑한 자리를 찾아 텔레비전을 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군요. 그래서 이 집에 있는 손님들에게 차 한 잔도 권하지 마세요. 미안해요. 눈치 못 챘어요. 정말 배려심이 부족해요. 톰이 분노를 억눌러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나는 마지못해 그녀에게 차를 건네줬지만 그녀는 이것이 그다지 비싼 차 같지 않다고 보고 비난하기까지 했습니다. 법률이 잔소리하는 이유는 내가 어리고 어리석어서 말다툼을 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아마도 내가 침묵을 지켰기 때문에 그녀는 그녀의 집에 너무 자주 들러 음식과 청소에 관해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고 마침내 나는 남편에게 화를 내며 어떻게 했는지 이야기했다. 더 이상 예고 없이 방문하는 것을 참을 수 없습니다. 엄마에게 방문 횟수를 줄이도록 부탁드려도 될까요? 왜 우리 엄마는 아들 집에 못 오시나요?
엄마가 올 때마다 식사와 집안일에 대해 나에게 잔소리를 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잔소리처럼 들리지만 그녀는 단지 당신이 당신을 더 좋아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만 그녀가 예고도 없이 나타나면 나도 저녁을 준비해야 할 의무가 있으니 그게 번거롭다고 그녀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녀의 유일한 관심사는 아마도 이것뿐일 것입니다. 그녀의 아들 시어머니가 끊임없이 나를 비난하고 나의 혁신적인 요리나 흠잡을 데 없는 청소 솜씨를 결코 칭찬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때 상할 것을 알면서도 친절하게 가져온 야채를 대접했습니다. 이 집 며느리가 유통기한이 다 된 야채를 남편과 어머니에게 차려준다고 해서 그 집에 놀러온 줄 알고 시아버지께 털어놨다. 저녁 식사 중 예고도 없이 찾아온 것은 폐를 끼치고 잦은 부재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에밀리 응원합니다. 아내의 방해적인 방문을 눈치채지 못한 듯 시아버지는 아내가 아내라고 주장하자 답답한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친구들과 저녁 먹으러 나간다는 말을 받아들였어.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시아버지 제발. 최근에 그 사람이 너무 많이 밖에 나가지 않는 게 이상해 보였고 내가 그녀에게 저녁 식사비를 제공하지 않았어. 내가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는 내 시어머니가 에밀리에게 상처를 입혔다고 계속해서 미안하다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이 문제에 대해 강력히 맞서겠다고 약속했어요. 내 시어머니가 저를 질책하려고 전화했어요. 에밀리 아들이 연락했어요. 어떻게 우리 집에 와서 불만을 토로했나요?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준 두 사람의 이 얘기군요. 당신이 그렇게 악랄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진심이라면 당신이 멋있어 보일 거라 생각한 건 아니었어요. 고마움을 표하는 게 어때요? 제가 교육 목적으로 귀하의 집에 방문하는 경우 예고 없이 방문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사전 공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더 이상 집을 방문하기 위해 아들의 허락이 필요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제 가족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결혼이 성사되면 시댁의 전통을 고수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 이후로 상황이 추악해졌을 때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다가 마침내 전화를 끊으셨던 것 같아요. 남편이 없을 때 전화해서 다시 상담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대결로 인해 방문이 중단되었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일에 대한 답답함을 어머니에게 달래주고 위로해주므로 결과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기가 어렵습니다. 시어머니가 더 강해져서 결국 그와 공모하게 됐고 결국 악당 에밀리 역할을 하게 됐어요. 어머니에게 존경심을 표해야 해요. 정말 수입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가져갈 수 있는 월급이 줄어들다니 정말 끔찍해요. 아내 에밀리는 못된 말괄량이에요. 그들은 거실에서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남편은 제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목욕도 할 수 있냐고 물었고 그는 여전히 제가 요리한 저녁 식사에 대해 비판적이었습니다. 행방 서랍 속에 넣어둔 줄 알았는데 사건은 평소대로 시어머니가 식사 시간쯤에 나타났어요. 시어머니, 지금 목걸이가 있어요. 그 목걸이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시어머니가 차고 있던 목걸이는 내가 잃어버린 목걸이인 게 뻔했다. 그 목걸이는 시어머니다. 나한테 자랑이라도 하듯 자랑스럽게 차고 계시는데 너한테는 없는 독특한 문양이 있더라. 자주 봐. 돌려줄래? 그래서 내가 가져간다는 말이지. 나는 범죄자인 것처럼 목걸이를 훔쳤기 때문에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을 경멸하고 너무 화가 나서 어머니를 붙잡았다. 시어머니의 목걸이. 평소보다 일찍 돌아온 남편이 고의로 소리를 질렀다. 남편이 문을 열고 나를 밀어냈다. 어머니의 어깨를 붙잡고 있던 남편이 소리를 지르자 나는 뒤로 넘어지며 바닥에 쓰러졌다. 내가 없는 동안 엄마가 말한 건 사실이야. 톰이 어떤 식으로든 그녀를 괴롭혔나. 그래 난 그냥 사이좋게 지내고 싶었지만 에밀리 진정해. 톰, 그냥 내가 아까 잃어버렸던 목걸이를 들어봐. 그녀가 지금 그것을 자랑하고 있어. 그건 단지 실례합니다. 엄마, 오늘 같이 저녁 먹으러 나가야겠어요. 여기서 당신의 행동을 생각해보세요. 톰, 고맙습니다. 나는 이미 훔친 목걸이와 남편이 내 이야기를 듣지 않고 어머니 편에 서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분노해서 넣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불쾌한 말을 한 후에는 모든 일이 영원히 해결되었습니다. 내 아들은 항상 너무 친절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시아버지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내 편에 서서 오랫동안 겪어온 경험을 이야기할 때 주에 깊게 들어주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이기적인 행동이 지겨워서 전략을 세웠습니다. 시어머니가 우리를 보러 올 때마다 같이 쇼핑하러 갈래요라고 자주 묻곤 했는데요. 목걸이를 하고 이번에는 평소처럼 내 반응을 보는 게 즐거운 것 같았지만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당연히 진행하자고 말했습니다. 잠시 긴장을 풀지 않겠습니까? 평소에는 집 관리가 항상 우선순위입니다. 그녀는 평소에 그녀가 방어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그 제안을 연장하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물어보며 나는 당신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웃으며 약 30분 후에 돌아올 것이라고 말한 다음 이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진정하려고 애쓰며 심장이 뛰며 나갔습니다. 복수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고 집에 와서 30분 동안 쇼핑을 했다. 현관문을 열자 남편과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즐거운 저녁을 즐기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에밀리 너 돌아왔어. 아 정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너 없이 저녁을 먹었어. 남편이 소리쳤어. 평소보다 접시가 적어. 시어머니가 힘들게 보셨나봐. 내 어머님께 청소를 부탁했어. 집에 가서 쇼핑을 갔는데 명분도 없이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반성할 날은 없을 것 같았고 다음엔 더 잘해라. 자기중심적인 행동에 화를 내며 화를 냈다. 나에게 남겨준 야채 전골을 내려다보는 그의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저녁 식사 후 분노와 불신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깨끗이 치우고 시어머니가 가기를 기다렸습니다. 나의 복수 계획이 기뻤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됐는데 남편의 잘난 척하는 미소가 점점 싫어지더니 어머니의 화려한 목걸이 전시가 생각나고 어머니처럼 아들 같은 생각을 하며 쉬는 날 보복의 날이 예상보다 빨리 왔다고 생각하며 웃지 않을 수 없었다. 일이 있어서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를 거실로 불러서 앞으로 일어날 일도 모르고 소파에 앉아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왜 이 에밀리에 대해 말하지 않았나요? 남편이 은행 예금에 대해 알고 싶었어요. 도대체 무슨 말씀이시죠? 그렇게 많이 저축하셨다면 저희에게 알려주실 수 있었을 텐데요. 시어머니는 어머니의 모든 도움에 대해 감사를 표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문제가 있는 걸까요? 은행 예금은 배우자가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당신의 저축이 위태로워졌습니다. 새 두 가구의 주택계약을 체결하기 직전에 침착하게 시작한 저축에 대해 엄마 아빠 당신과 나는 관련되었고 당신은 가서 계약서에 서명했어. 와 혼란스러워. 왜 나한테 갑자기 조언을 구하지 않았는지 내가 말해서 2층 집을 선호하지 않니? 나를 경멸하니? 에밀리는 방어적인 태도로 내 남편이 에밀리를 제거했다고 말함. 어머니한테 무례한 일이라고 남의 은행 예금을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훨씬 더 무례하다고 꾸짖었습니다. 당신의 혀는 꽤 예리합니다. 너무 웃고 싶었지만 참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갈망했던 복수에 대한 어린 시절의 생각은 계속해서 이들에게도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아무 말도 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우리는 두 가족을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조립식 주택을 찾아서 계약했습니다. 먼저 당신이 비난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몰래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우리 둘 다 그 돈을 위해 일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배우자와 논쟁했습니다. 저축액을 비밀로 유지한 것은 당신의 책임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사용했을지라도 은행 계좌에서 소유자의 신원을 확인했습니까? 시어머니와 남편은 은행 계좌의 이름을 확인하면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나는 왜 두 사람 모두 당신이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하는지 놀라서 웃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 우리 가족의 이름이 은행 계좌에 있는지 이해합니다. 처음에는 내 이름으로 신고한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농담이 아닌 것 같군요. 아버지 은행에서 비밀번호와 계좌 정보를 가져왔나요? 가져간 게 너였지? 내가 보관해 두었던 서랍을 내가 3개 박살낸 거 기억나? 남편한테 고발당해서 맙소사 서랍이 잠겨있는 줄 알았어. 시어머니가 어깨를 으쓱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잠긴 서랍에 침입해도 괜찮을 그런 교육을 받았다고 화를 내며 비난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자산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방어적으로 합세하여 그건 우리 어머니에게 무례한 일이라고 말했어요. 조용히 하세요. 내 아버지의 은행 서류가 왜 답장을 받았는지 아느냐? 너가 시어머니와 함께 여행을 가기 위해 회사를 쉬었다고 배우자가 고백한 것도 알고 있지? 그 여행은 쉬는 날마다 열이 나거나 부모님 집에 갔다는 말을 하곤 했는데 어느 날 부서장한테 전화가 와서 직접 얘기했더니 엄청 화를 냈다. 나는 복수심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서로가 착각했다는 것을 알고 곤란한 표정을 주고받더라도 누군가가 초인종을 누르기 전까지 방은 조용해졌다. 나는 누구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문 앞에서 손님을 만나 거실로 안내했다. 충격의 시어머니가 오실 시간에 둘 다 비명을 질렀다.
예전에 시아버지께도 왜 여기 계시는지 알렸다고 남편이 소리쳤다. 에밀리에게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고 반복해서 경고했지만 시아버지는 질책받았지만 언제까지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으로 만족하실 건가요? 제 남편이 말하길 아빠는 에밀리가 당신의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감히 그녀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건 아내를 귀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증거야? 이런 식으로 키운 기억은 없는데 나이에도 불구하고 늘 어머니에게 의지하다니 남편 아버지가 그럼 너도 나를 귀중히 여겨야 하지 않겠느냐고. 열심히 일한 기억이 없다. 평생 동안 돈 걱정을 한 적도 없고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주고 조금이라도 아껴서 그런 마음을 보여줬는데 게다가 며느리의 왕따도 간과해야 하니까 화가 난다. 아무리 말해도 시아버지와 맞지 않는다고 다투더니 결국 둘 다 침묵했어요. 시아버지한테 은행 계좌 얘기를 듣고 결정타를 맞은 것 같다고 에밀리한테 말했어요. 내가 그녀에게 은행 문서를 주었을 때 내가 몇 번이나 그녀에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 가지 사항은 여전히 에밀리를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가 대체품으로 제공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상적이지는 않지만 시아버지께서 울타리를 고치려고 말씀하신 것을 가져가십시오. 내가 여전히 당신의 아내로 남을 수 있다고 생각했나요? 응, 너 그냥 우리 엄마한테 화난 거 아니냐? 물론 아니야, 나도 너한테 화나서 이혼하고 싶지 않아. 그가 말했지. 내가 괜찮다고 항의한 것 같은데 법정에 갈까? 그런데 너랑 내 엄마가 한 짓은 다 했어. 대중에게 노출될 거라고 했는데 무슨 소리냐고 물으셨다니 두 분이 강제로 자물쇠를 열고 통장에서 돈을 훔쳐간 부분이 불안해져서 감시 카메라에 다 녹화해 두었다고 하더군요. 감시 카메라. 잠깐만요. 당신은 자물쇠를 골랐고 누군가의 보증금에서 돈을 훔쳤고 심지어 스스로 집을 샀습니다. 어떤 종류의 교육이 그러한 행동으로 이어지는지 그는 놀랍게도 도난이 드러날 것이고 그 비용은 막대한 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지 이름으로 은행 계좌에서 20만 달러를 입금했는데 법원 수수료가 여전히 법원에 가고 싶어 합니다. 제가 단호하게 물었더니 결국 포기했고 그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다고 하더군요. 아직 교훈을 못 얻었나요? 아버지는 다시 궁극적으로 내 어깨에서 짐을 제거했고 나는 마침내 리버티 인디애나에 있었습니다. 결국 시아버지는 나에게 20만 달러를 주심으로써 모든 번거로움과 손해에 대해 보상해 주셨습니다. 두 사람은 아버지의 감독하에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시아버지에게 총 40만 달러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톰은 나중에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 다시 시작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럴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빨리 제거했습니다. 질책하신 시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나는 평온한 삶을 즐기는 것에 더 관심이 있고 추가로 받은 돈은 스트레스 감소로 인해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나는 남편 집의 유일한 소유자이고 우리에게 자녀가 없기 때문에 그는 나에게 8천만 달러를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형수님이 방금 말씀하시길 저는 현재 10학년, 12학년인 두 아들을 키우는 45세 엄마이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큰아이가 올해 대학 입시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변호사가 되겠다는 목표는 몇 년 전 자신의 법률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평생의 야망을 이루고 이미 여러 명의 변호사를 고용하고 있는 내 동생 매트에게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내 동생은 어렸을 때부터 항상 그의 뒤를 따라 변호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어린 소년 삼촌은 공부 습관이 강하고 항상 시험을 잘 쳤습니다. 형은 큰아들이 로스쿨에 가고 싶다는 말을 듣고 너무 기뻐했고 큰아들이 어느 날 법학을 하자고 애원할 때부터 격려만 해주었습니다. 당신과 내 동생처럼 존경할 만한 변호사는 웃으며 어서 꿈을 이루세요라고 말하며 내 동생은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내 자리를 대신해 주었습니다. 형은 집에 올 때마다 아들들과 즐겁게 놀았고 형들은 그를 크게 존경했습니다. 아내는 10년 차 후배인데 결혼 전까지 집에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괴짜입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었기 때문에 오빠는 나에게 부모 같은 존재였습니다. 만났을 때 그 집요한 태도에 놀랐습니다. 예전에 저와 남편이 놀렸던 오빠의 어린 신부는 아직도 우리에게 악랄한 짓을 하고 오빠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도 웃지 않고 오빠와 약혼자를 응원하는 척했어요. 앞에서는 너희 둘 잘 어울린다고 하는데 집에 남편과 단둘이 있을 때는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을 수 없었는데 결혼할 땐 왜 그렇게 불쾌한 표정을 짓는 걸까? 별로 유쾌한 사람은 아니었나 걱정되는 남편이 내 심정을 이해한 듯이 물었고 오빠는 결혼하기 전에 집을 산 지 얼마 되지 않아 약혼자와 결혼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축하했다. 그곳은 법률회사의 대표인 형에게 이상적인 집이었습니다.
오히려 사랑스러웠지만 새 형수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배우자가 농담을 하며 저에게 물었습니다. 형 벌써 아내와 별거 중이세요? 형은 겁에 질려 얼굴이 밝아졌지만 정말 재미있었어요. 형이 도착했을 때 형이 작은 말다툼 때문에 아내가 친정으로 갔다고 하더군요. 어머니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더 오래 남아 있으십시오.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지만 남편은 이전의 범법으로 인해 분명히 괴로워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민감한 주제를 제기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을 양부모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예상치 못한 제안에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장난스러운 아이로 아이들과 유대감을 느끼면 언제든지 이야기해도 된다고 안심시켰습니다. 입양이기는 하지만 동생의 결혼 생활의 행복이 걱정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 큰 걱정거리였다. 남편이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했지만 나는 불안감을 느꼈다. 우리 가족은 몇 년 동안 함께 모이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었고 큰 아들이 로스쿨에 가기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더 이상 내 처제를 키우지 않았다. 형은 계속했다. 입양 문제를 거론하기 위해 내 동생의 진지한 접근 방식과는 대조적으로 보였다면 그들은 아직 아이를 가질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우리 노인들이 더 나은 입양을 할 것이라고 농담했습니다. 내 배우자는 변호사가 되겠다는 야망을 키웠습니다. 통과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큰 일입니다. 삼촌 중 한 명이 입양하러 가셔서 형님 집을 방문할 예정인데도 삼촌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형수님이 주 공급원이에요. 나는 그녀가 그 소년들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을까봐 불안했습니다. 나는 이것에 대해 내 동생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성급한 선택을 할 수 없어서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고등학생 아들들이 각자의 미래에 대해 발언권을 갖기를 바라서 먼저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날은 더 이상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으나 형의 법률회사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쓰러졌다고 급히 병원에 갔더니 직원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뇌졸중으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직원들은 형수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퇴사했습니다. 전화번호가 없어서 집에서 전화를 걸어봤지만 남편을 데리러 오는 사람이 없었고 아들은 나중에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우연히 동생의 휴대폰을 발견했습니다.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잠금을 해제하는 방법을 알아낸 후 그는 그녀의 번호를 찾았고 나는 그녀에게 전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녀는 매우 화가 났고 나에게 전화를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피어 비명 소리에 대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다시 만나겠다고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가 소개했습니다. 나 자신을 동생의 여동생으로 생각하며 휴대폰이 자기 것이냐고 물었고 동생의 상태와 입원한 병원에 대해 설명하자 유난히 밝은 목소리로 상황을 인정했다. 바쁜 일정 때문에 병원에 가고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전화하라고 애원한 남편의 고장 외에 가족이 함께 뭉쳐서 그녀에게 의지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고 더 중요한 것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동생을 돌보기 위해 대학 입학시험에 합격한 큰아들이 이 기간 동안 위독하고 의식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매일 방문했습니다. 형수나 그 측은 누구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동생이 입원한 지 일주일 후 병원에 갔는데 동생이 반응이 없어서 답답해서 또 전화를 하기로 했어요. 동생이 갑자기 낙관적인 태도로 세상을 떠났냐고 묻자 동생이 전화를 받아 억울하게도 했어요. 참으며 나는 그녀의 모욕적인 발언을 질책하고 싶었지만 그는 아직 살아있다고 대답했고 그녀는 왜 병원에 갈 생각이 없는지 알고 싶어 했고 그녀는 무자비하게 대답했고 그녀는 나의 억눌린 분노에 휘발유를 추가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신부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었고 그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더 이상 그 사람의 무례함을 참을 수 없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 아들 중 한 명을 입양하겠다는 오빠의 뜻을 듣고 그 사람과 그 아내와의 관계가 어떤지 생각하게 됐어요. 변호사라는 직업 때문에 좋은 삶을 기대하고 결혼했을 수도 있고 형과 그의 아내가 데이트 앱에서 만났던 것을 생각할수록 형의 아내가 내 재산을 모두 물려받을 것이라고 생각할수록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남편이 얘기를 하다가 더 짜증나는 얘기를 꺼냈는데
큰아들의 파티에서 또 입양 얘기를 꺼낸 형이 자신의 유산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떠올랐다. 입양에 동의했으면 좋았을 텐데. 내 동생이 세상을 떠났을 때 내 아들들 사이에서 입양이라는 주제가 무심코 제기되기 전에 내 둘째 아이는 입양을 간절히 제안했는데 그 아이는 내 동생의 입양아로서 삶이 더 쉬울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의 형제자매와는 달리 명확한 삶의 목표가 부족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큰 아들의 반응에 깜짝 놀랐습니다. 변호사가 되려는 열망이 있어서 입양하고 싶어 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는 입양하고 싶지 않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엄마 아빠를 장남처럼 모셔야 합니다. 그의 헌신은 뿌듯했지만 변호사를 지망했던 그 사람이 내 동생의 입양아로서 더 적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동생을 위한 입양 절차는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찼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나는 그의 유산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지만 형수는 형의 죽음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에 나는 그녀에게 한 푼도 남길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의 쾌유를 기도했지만 형은 나아지지 않았고 형은 죽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마지못해 형수에게 연락해 형의 부고 소식을 알리고 장례 준비도 같이 하려고 했고 형수는 내가 잘 지내라는 소식을 기대한 듯 밝은 어조로 대답했다. 모든 것을 부인하고 불만을 표출하려던 순간 그녀는 갑자기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과 나는 남편이 걱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생법률사무소 동료들의 도움으로 장례 계획에 궁극적인 책임이 있었습니다. 내 동생이 미리 계획한 법률 업무의 미래와 누군가를 두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무실 운영 법률 회사를 위해 모든 것이 계속 잘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률 회사의 많은 사람을 포함하여 장례식 동안 많은 화환이 내 동생의 일을 정신 차리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훌륭합니다. 제 두 아들도 장례 준비를 도왔습니다. 둘째 아들도 그곳에서 유명한 사람들을 보고 입양된 적이 없다고 한탄했습니다. 삼촌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입양했어야 했는데 남편과 제가 그랬다고 하더군요. 형이 애도자로 지정되어 반응하는 것에 당황하더라도 내 큰아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었습니다. 가족끼리도 결혼식을 치르지 않았는데 형의 결혼을 우리 외에 누가 알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형이 먼저 결혼했어야 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아들을 입양하지 않은 것은 실수였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형의 상속 재산이 그의 부재 중인 아내에게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형의 장례식은 문제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 변호사의 도움으로 형의 집이 우리의 다음 저녁 식사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모이는 동안 형수님이 모조 다이아몬드 코트를 입고 나타난 것처럼 가족과 로펌 직원들이 엄숙한 분위기에 빠져 있는 가운데 모두가 도와주셔서 이제야 형이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그녀가 고의로 에드의 모습을 장례식의 결론과 일치하게 했다면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서 당신이 이 시간에 왜 여기에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의 아내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에게 도움이 됩니까? 나는 그의 집에서 $8,000만 상속받을 것입니다. 잘 웃고 있었어. 너희 둘은 이미 이혼했다고. 이 변호사 중 한 명이 우스꽝스러운 일이 뭐냐는 질문에 희죽 웃었다. 나는 재빨리 그녀에게 돌아섰고 변호사를 향한 그녀의 찌푸린 얼굴은 전보다 더 위협적이었다. 예상치 못한 일에 나는 놀라서 소리를 질렀다. 그 사람이 무너지기 하루 전에 이혼이 확정됐다는 정보. 이혼 사유는 혼외정사였죠. 이혼이 확정되자마자 턱을 꽉 악물고 있던 여자에 대해 다른 변호사가 말한 게 아니고 담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이 정보를 누설한 변호사를 노려보며 갚아야 할 사람이 더 이상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소리쳤다. 이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정당한 발언을 했지만 변호사는 안 된다고 내 여동생의 말을 끊었다. 시아버지가 손해배상 청구권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여전히 지불 의무가 있습니다. 형이 이혼할 경우 형 재산의 유일한 상속인이 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유일한 생존 친척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방금 그것을 깨달았고 그녀는 나를 겁에 질려 쳐다보았기 때문에 그녀는 믿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능적으로 물러섰다. 그녀는 우리가 이혼한 이후로 변호사들에게 계속 소리를 질렀다. 그녀는 내가 상속 재산의 절반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산 조정 변호사는 화를 내며 첫째로 그 집은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샀기 때문에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둘째,
이혼이 확정될 때 전 남편으로부터 돈을 받았고 심지어 영수증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형수님이 변호사들에게 패소하는 모습을 보고 만족해하시며 무언가 기억하시는 듯하고 갑자기 미소를 지으시며 생명보험 문제를 꺼내시며 자신이 수혜자라고 주장하시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논리와 나는 변호사의 지시에 따라 형의 소유물에서 보험증권을 가져왔습니다. 형수가 그것을 집어 수혜자 이름을 확인했고 아파트에서 바로 그 순간 그녀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나는 보험증권을 꺼내서 내 이름이 진짜인지 확인했습니다. 수혜자 변호사는 전 남편도 너무 빨리 결혼한 것을 잘못 인정하고 결혼을 후회한다고 화를 내며 반박했습니다. 동생에게서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지만 찾아온 여자는 동료들에게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은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다는 결론에 결국은 대참사라고 화를 내며 진심을 토로했다. 그녀는 그의 법적 전문성 때문에 결혼을 인정했지만 적은 돈만 받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낙담한 채 떠났다. 나중에 손해배상하겠다고 약속한 그녀의 얼굴 표정